제 이름은 고채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어떤 여성이든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질 상처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그 오후는 결국 두려울 정도로 짙은 잿빛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늦가을에 접어들어 공기는 차갑고 청명했습니다. 마음이 시릴 정도로 투명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강한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는 올해 5살로 똑똑하고 활발하며 특히 담임 선생님인 최다혜 선생님을 무척이나 따르는 아이입니다. 제 눈에 비친 최다혜 선생님은 이상적인 교사의 표본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감미롭고 늘 열정이 넘쳤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다정하게 당부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저 같은 엄마들을 무척이나 안심하게 했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 씨도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딸이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선생님을 만나 정말 행운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반회비를 더 내거나 학용품을 추가로 구매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남편의 그런 세심함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이의 교육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남편을 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관심 속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 운명의 오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가짜 행복 속에서 영원히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도착하자 아니 달려나오며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내가 그린 그림 예쁘죠? 아이는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안. 우리 세 식구를 그린 아주 순진무구한 그림이었습니다. 모두가 눈부신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있었죠. 평범한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오른쪽 아래 구석의 한 디테일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안의 서명 옆에 붉게 칠해진 작은 하트가 있었고 그 안에는 2개의 알파벳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M과 D. 설마. 민준과 다하이. 미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어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아이가 그린 그림일 뿐인데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이 하트는 뭐야? 아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다혜 선생님이 그려준 거예요. 아빠랑 선생님만의 비밀인데 엄마는 모를 거라고 하시면서 그림에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고막의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아빠랑 선생님만의 비밀, 엄마는 모를 거라고.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무슨 비밀인데?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빠랑 다혜 선생님이 자주 속삭이면서 웃으셨어요. 다혜 선생님이 민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했어요. 저한테 바비 인형도 엄청 많이 사준다고 약속하셨고요. 제 입가에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말은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못 들었거나 선생님의 말을 오해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남편과 최 선생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들은 그저 학부모와 교사 관계, 맑고 존중받아야 할 관계일 뿐이야. 그날 밤 민준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딸의 그림을 꺼내 그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오늘 아니 우리 가족을 그렸어. 하트 안에 알파벳까지 창의적으로 넣었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희미하게 한번 웃고는 말했습니다. 애들 장난인데 뭘 신경 써.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온했죠. 평소 같았다면 신이 나서 그림 하나하나 뜯어보며 딸을 칭찬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마치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그것을 피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깊이 잠든 척했지만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딸의 말, 민준 씨의 태도, 모든 것이 제 마음속을 휘저으며 출구 없는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혼자 알아봐야 할까? 만약 물어봤는데 그저 오해였다면 우리 결혼은 예전 같을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민준 씨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헝클어진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차가운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심과 자책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출근할 때 저는 제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차를 빌려 아이를 등원시키고 장을 보겠다고 했죠. 민준 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차키를 건네며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차키 꾸러미를 받아드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시동을 끄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저 무의식적인 반사행동, 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혹은 그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는 절박한 노력이었을 겁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았지만 자동차 등록 서류 몇 장과 선글라스뿐이었습니다. 좌석 및 바닥 매트 밑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우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 스스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어 돌아가려는데 몸을 뒤로 기댔을 때 우연히 조수석 시트 틈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귀걸이였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작고 정교하는 귀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귀걸이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 마땅히 저만의 자리여야 할 그 자리에. 저는 귀걸이를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것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딸의 그림, 비밀스러운 하트, 민준 씨의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이 귀걸이까지.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며 제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배신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인물은 제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그 선생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고급 승용차 안에서 배신의 증거물을 꽉 쥔 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행복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 속에서 막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면 패배자는 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막 치밀어 오르던 연약함을 떨쳐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배신자와 상간녀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 씨의 차에서 그 귀걸이를 발견한 운명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겉으로 저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의 셔츠를 한 장 한 장 빳빳하게 다렸으며 매일 아침 미소로 그를 배웅하고 매일 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짓는 미소 하나하나, 제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저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죠. 제 적들이 경계심을 풀도록 말입니다. 이제 제 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와 제가 한때 매우 존경했던 최다의 선생님. 저는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질투에 눈이 멀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딱 잡아댈 것이고 주인 없는 귀걸이 하나만 가진 저는 모든 사람 눈에 망상에 빠진 미친 여자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안 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저의 조사는 가상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애써 감추려는 어두운 구석을 종종 드러내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저는 최다혜 선생님부터 시작했습니다. 딸 아이 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그녀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이름은 초록빛 다혜. 프로필 사진은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였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처럼 맑고 순수한 이미지였죠. 저는 그녀의 프로필을 훑어보았습니다.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고 대부분 유치원 활동 사진,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글,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름다운 셀카들이었습니다. 직업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완벽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결백하거나 아니면 모든 흔적을 감출 만큼 너무나도 치밀하거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계정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공통 친구, 유치원의 동료 교사들을 통해 검색한 끝에 떠도는 구름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바다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계정은 더 사적이었지만 몇몇 전체 공개 게시물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사진들, 삶에 대한 철학적인 문구들이었죠. 하지만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약 2달 전에 게시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고급스러운 프렌치 스타일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카푸치노 잔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의 배경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은 바로 청담동에라 로즈 카페. 정확히 2달 전 민준 씨가 제게 부산에서 온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아주 까다로워서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를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 갤러리를 다시 열어 민준 씨가 보냈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군. 그는 카페의 한쪽 구석을 찍었고 커피잔과 수첩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파트너가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었죠. 저는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촬영 각도는 달랐지만 특징적인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화, 그리고 커피잔 받침 접시의 문양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남편의 그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그녀였을까? 이 의심은 독약처럼 서서히 제 온몸의 세포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어보며 지난 반년 동안 있었던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손님, 접대들을 모두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떠올릴수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약 3개월 전 민준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찰하기 위해 제주도에 이틀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협재 해수욕장 사진까지 보내주며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주말 이틀 동안 최다혜 선생님 또한 갑작스러운 집안일을 이유로 유치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딸 아이반이 대체 교사에게 수업을 받았고 카톡 단체방의 학부모들이 꽤 많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사건이 경고 신호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떠도는 구름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정확히 그 시점에 그녀는 아무런 사진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SNS를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여행 이틀 동안 갑자기 잠잠해졌다고? 아니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걸까? 저는 위험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여러 쇼핑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부계정을 사용해 떠도는 구름에게 팔로우 신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가 수락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계정에 유치원의 다른 학부모들이 공통 친구로 많이 있으니 경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의 비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만 공유한 게시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사진들, 의미 없는 글귀들이었죠. 하지만 청춘의 여행이라는 이름의 사진 앨범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고급 리조트나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 가거나 혼자 찍은 사진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셀카 사진에서 그녀의 선글라스에 어렴풋이 비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는 매우 흐릿해서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요트 위에 앉아 있었고 뒤로는 부산의 웅장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색 맥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었지만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쓰고 있는 야구 모자였습니다. 그것은 한 골프클럽 로고가 밝힌 카키색 모자였습니다. 바로 작년 민준 씨 생일에 제가 선물한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것이라 절대로 헷갈릴 리 없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지만 이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제 남편이 이를 핑계로 한 거짓말을 이용해 몰래 애인을 데리고 전국을 누비며 호의호식했던 겁니다. 그는 마땅히 저와 딸에게 썼어야 할 돈과 시간, 그리고 감정을 다른 부정한 관계를 위해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고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곧바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미소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 미소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심스러운 게시물과 사진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화면 캡처했습니다. 그것들을 암호로 잠긴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것, 그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조사는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제 사냥감들은 아직도 태평하게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바람난 남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제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저는 제 딸이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그들이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제가 직접 쓸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말로 말입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가 넥타이를 매고 제가 골라준 향수를 뿌리며 출근 전 달콤한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일하러? 아니면 비밀스러운 데이트 장소로? 그는 너무나도 연기를 잘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남편 역할이었죠. 그의 위선이 완벽할수록 저는 제 역할을 더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관심을 보였으며 심지어 먼저 그의 일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부산 파트너는 많이 까다로워요? 제 질문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업무의 어려움, 자신이 짊어진 압박감에 대해 터터부재, 도도불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무한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의 그물 전체를 벗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기회는 어느 화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꽤 늦게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고객을 만나 술을 꽤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늘 그랬듯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고 거의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더러워진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정장 재킷을 들었을 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업무용으로만 쓴다고 했던 바로 그 휴대폰. 그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제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마 너무 취해서 그것을 숨기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기회일까? 이걸 봐도 될까? 제 안의 한쪽에서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이성과 고통으로 가득 찬 부분은 제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사기꾼과 속은 사람 사이에는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아.
저는 몇 분간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고통과 분노가 이겼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민준 씨를 깨우지 않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고 비밀번호가 전혀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너무나 부주의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결코 그것에 손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홈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온통 업무 관련 앱들 뿐이었습니다. 이메일, 회의 일정,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저는 모든 것을 지나쳤습니다. 제 목표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함을 눌렀습니다. 통신사와 파트너들에게서 온 수많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아래로 스크롤했고 마침내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자 나타나는 글자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앉아요? 보고 싶다. 내일 우리 만날까? 오늘 오빠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사모님은 아무 의심 안 해?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이 휴대폰에서 바로 제 남편이 보낸 답장들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구름아. 내일 회의 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늘 만나던 데서 보자. 걱정 마. 우리 와이프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잘 자. 사랑해. 구름, 떠도는 구름.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등 뒤에서 다정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앱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해 놓았습니다. 전문적인 바람둥이였죠. 하지만 그는 카카오톡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진, 동영상, 공유된 파일들을 저장하는 톡서란 말입니다. 저는 그곳을 클릭했고 제 눈앞에 증거의 보고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둘 다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낯선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몸에는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 몇 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빨간 벨벳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트 모양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최다의 선생님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고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에게 보여주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 그는 너무 비싸다며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샀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애인을 위해서. 그 장면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체계적이고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휴대폰으로 모든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톡서랍에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만 아는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 휴대폰에서 흔적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보낸 편지함에 있는 이메일까지 꼼꼼하게 삭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름 없는 번호를 최근 통화 기록에서 지우고 카카오톡과 메시지 앱을 실행 중인 탭에서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의 재킷 주머니,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휴대폰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실로 들어서자 침대에서 곤히 잠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참으로 평온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 뒤에 또 다른 얼굴, 거짓과 배신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장 화려한 추락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저는 그들이 평온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제게서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 명예와 경력까지 모두 빼앗아 올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저는 그들의 불륜 관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거짓된 사랑의 속삭임이나 몰래 찍은 사진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그것은 물질적, 재정적 배신이기도 하며 제가 한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가정을 위해 땀 흘려 모은 돈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고. 민준 씨는 대형 무역회사의 영업이사로 수입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안의 재정 관리는 전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머리는 큰 숫자, 사업 전략을 위한 것이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지출은 전적으로 저의 관리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그는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로 고정된 금액을 이체했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부터 생활비,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월급은 미래의 큰 계획을 위한 투자와 저축에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급여나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 거짓의 장막이 걷혔으니 저는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 가정의 돈을 이용해 어떻게 밖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렸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재정조사는 제가 그를 위해 발급해준 제주 계좌와 연결된 가족 카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조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손님을 자주 접대하고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말로 필요한 회사 일에만 사용하고 월말에는 스스로 그 금액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를 등원시킨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가족 카드의 상세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었고 매달 오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화면에는 길고 긴 지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주유, 그가 접대 장소라고 말했던 대형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등 익숙한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주말에 대형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보던 고급 여성복 브랜드에서의 카드 결제, 고가의 화장품, 향수 가게에서의 수많은 영수증,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하트 펜던트 목걸이를 파는 바로 그 주얼리 매장에서의 큰 금액 결제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날짜는 그가 갑작스러운 회의로 아주 늦게 들어온다고 거짓말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로 제 통장의 돈으로 애인에게 줄 선물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보로 만들고 남편의 애인이 목에 걸고 있는 선물을 제 손으로 직접 결제하게 한 셈이었습니다. 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경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예약된 특급 호텔, 고급 리조트 결제 내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다의 인스타그램 앨범 청춘의 여행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호텔, 부산의 아름다운 리조트, 남편이 피곤한 출장이라고 말했던 모든 여정은 사실 그와 애인이 바로 제 돈으로 즐긴 호화로운 휴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돈을 뻔뻔하게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학원비, 분유값, 부모님의 약값,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다른 여자를 위해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파렴치함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한 지출 항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월 5일 낯선 계좌번호로 고정적으로 이체되는 100만 원. 이체 내용은 항상 강한 반회비 납부였습니다. 100만 원. 유치원 반 회비가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일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분기별로
학부모 대표에게 내는 실제 반회비는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은 대체 무엇일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낯선 계좌번호를 복사해 송금 앱을 이용해 계좌 주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최다혜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구나. 이것이 그들이 저를 속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반회비라는 순수한 명목을 이용해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위장했던 겁니다. 매달 남편은 그의 애인에게 10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월세인지 개인 용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이 제 딸, 순수하고 죄 없는 아이를 그들의 더러운 관계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선생님에게 갖는 사랑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제 안의 분노가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연관되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제 딸을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두 꼼꼼하게 인쇄했습니다. 형광펜으로 모든 비정상적인 지출, 명품, 호텔 숙박, 그리고 특히 반회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지급된 100만 원의 생활비에 표시했습니다. 이 흑백의 종이 한 장 한 장이 총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총알들을 가장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라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영원히 거짓의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바보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성애가 모욕당했을 때, 그녀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워질 것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접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의 컬렉션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었고, 제가 그것들을 세상에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배신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그들의 경멸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짜리 반회비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최다의 선생님을 예전처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교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다정했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 모든 것이 상간녀라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그녀가 만들어낸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저를 가장 걱정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아는 여전히 최 선생님을 졸졸 따랐고 숨김없는 애정으로 늘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바로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이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는 제가 사준 적 없는 작고 예쁜 장난감들을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본 모양 머리핀, 귀여운 동물 모양 지우개. 제가 물어보면 아이는 그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다혜 선생님이 주셨어요, 엄마. 제가 착해서 상으로 주셨대요. 처음에는 그저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날이 갈수록 값비싸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최신 버전의 바비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파티 드레스와 액세서리까지 모두 갖춘 종류였습니다. 저는 그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나, 인형 정말 예쁘다. 누가 사줬어? 아이는 기쁘게 자랑했습니다. 다혜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엄마. 이건 비밀인데 친구들한테는 자랑하지 말고 엄마한테만 하래요. 나중에는 엄청 큰 인형의 집도 사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가 어디서 돈이 나서 학생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자주 사준단 말인가? 그 돈이 그녀의 돈이 아니라면, 남편이 매달 주는 그 100만 원을 이용해 제 딸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제 남편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제 딸의 마음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제 자리를 대신하고 아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음모는 너무나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증오가 불길처럼 치솟아 마지막 남은 자제력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 앞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제 딸에게만 피해를 줄 뿐입니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 그날 밤 저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선생님과 아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 엄마 사랑해? 아이는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비밀 얘기 있어? 엄마랑 아는 제일 친한 친구잖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야. 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는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렵다는 듯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얘기하면 아빠랑 다혜 선생님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약속할게. 저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유치원에서 낮잠 잘 때 아빠가 유치원에 오는 걸 봤어요, 엄마.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씨가 점심시간에 유치원에? 그는 제게 점심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보통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바로 일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빠가 왜 오셨는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랑 다혜 선생님이 교구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다혜 선생님이 문도 닫았어요. 아빠랑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은 제가 일찍 깼는데 다혜 선생님이 울고 계셨어요. 아빠가 다혜 선생님을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꼭 제가 칭얼거릴 때 아빠가 저를 달래주는 것처럼요. 엄마, 아이가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 딸이 잠든 바로 그곳, 유치원에서 버젓이 데이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교육의 현장을 그들의 병적인 불륜 드라마의 무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염치라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디테일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아는 순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다혜 선생님이 새로운 놀이도 가르쳐줬어요. 행복한 가족이라는 놀이인데요. 그 놀이에서는 민준 아빠가 왕자님이고 다혜 선생님은 공주님, 그리고 저는 왕자님과 공주님의 딸이에요. 선생님이 엄마는 왕자님을 가둬둔 못된 마녀라고 했어요. 공주님과 저의 임무는 마녀 손에서 왕자님을 구해내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감히 제 딸의 머릿속에 그런 해로운 것들을 주입했단 말인가? 그녀가 감히 아이의 친엄마인 저를 못된 마녀라고 불렀단 말인가? 이건 더 이상 상간녀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사의 탈을 쓴 악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신성한 모녀 관계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 자신의 친엄마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잔인함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통함에 울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마녀 아니에요. 엄마는 제 예쁜 여왕님이잖아요. 아이의 말은 제게 평온을 되찾게 해주는 진정제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여왕이야. 그리고 여왕은 절대로 마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딸을 이 해로운 환경에 단 하루도 더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악마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그녀가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추락의 무대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과의 눈물 젖은 대화 이후 저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이 매일같이 최다혜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영혼이 해로운 말들로 갉아먹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거나 전학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민준 씨와 유치원 측의 의심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었고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서고 싶었습니다. 공개적인 싸움, 진실이 빛 아래 드러나고 악인이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는 그런 싸움을 원했습니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제 연극이 가장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는 충분한 관객이 있는 큰 무대가.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반 카톡 단체방에 최다혜 선생님이 중요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유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기말 학부모 총회 초청장이었습니다. 총회에는 전체 학년의 학부모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총회의 목적은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총결산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난 학기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사들을 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 내가 찾던 무대야. 운영위원회, 동료 교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에게 자녀를 믿고 맡긴 모든 학부모가 모이는 학부모 총회. 우수교사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정이라는 이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최다의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준 씨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두 사람이 제가 직접 세운 무대 위에서 함께 빛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단체방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최다혜는 곧바로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체린 어머님. 아니, 부모님께서는 항상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음껏 감사해도 그 감사를 받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 캡처 화면들,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에서의 친밀한 영상, 그리고 수상한 지출 내역이 빼곡한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까지 모든 것이 여기 완전하고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작과 절정, 그리고 결말이 있는 이야기. 보는 이들이 눈을 뗄 수 없고 모든 디테일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저는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에는 서툴렀지만 다행히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촌 동생 박시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해 남편에게 줄 결혼기념일 깜짝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 파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준 씨와 최다혜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가린 후였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짧지만 날카로운 자막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옆에는 남편의 고된 출장이라는 자막을, 100만 원짜리 명세서 옆에는 특별한 반회비라는 자막을,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영상 옆에는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선물이라는 자막을. 저는 바로 그 잔인한 대비를 이용해 그들의 거짓말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배경음악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시작은 제 평온했던 결혼 생활처럼 부드럽고 잔잔한 멜로디로. 중간 부분 불륜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음악은 점점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고 마지막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는 무서울 정도의 침묵만이 남도록. 저는 이 영상이 복수의 걸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에 날리는 강력한 한 방이 되기를. 사촌 동생이 영상을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총회에서 제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즉시 학부모 대표인 김메리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메리 언니는 솔직하고 친절하며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암시만 하려 했지만 언니의 진실된 눈빛을 보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리 언니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했고 이내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최다혜 선생님이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유치원 안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언니의 반응을 보고 저는 사람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학부모 총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여 운영위원회와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저의 공정성을 되찾고 타락한 교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언니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 씨, 걱정 마요. 내가 지지할게요. 이건 더 이상 체린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요. 체린 씨가 모든 것을 발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할게요. 메리 언니의 지지를 얻자 저는 마치 큰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시한폭탄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토요일이 오기를, 제가 기폭장치를 누를 그 순간을 침착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최다혜. 마지막 행복한 날들을 마음껏 즐겨. 그 학부모 총회가 끝나면 지옥이 당신들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학부모 총회가 열리기 전 마지막 일주일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우리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일에 대해 물었으며 매일 밤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감,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민준 씨는 제가 그냥 사소한 일로 토라져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 너무 바빠 제 변화를 알아챌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매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평온의 매 순간은 고문과도 같았지만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전의 마지막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와 강철 같은 심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총회 전날인 금요일 밤, 저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부터 장을 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랍스터, 한우.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잘 사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 대한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내일 있을 생사를 건 전투를 앞둔 제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과 레드와인 한 병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가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쥐어짠 미소였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부끼리 로맨틱한 저녁 식사 하고 싶어서요. 요즘 당신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는 와인을 잔에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잔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 그리고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그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자극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배신자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민준 씨는 일에 대해, 프로젝트와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으며 가끔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신사답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리도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쌓아 올린 벽. 갑자기 민준 씨가 내일 있을 학부모 총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예쁜 옷 입고 와. 당신이 총회에서 제일 예뻤으면 좋겠어.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씁쓸한 맛이 지금 제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내일 총회가 아주 기대돼요. 듣자 하니 최다혜 선생님이 이번 학기 최우수 교사로 표창받으신다던데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니 당신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연하지. 최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야. 아니, 그분께 배우는 건 행운이지. 그가 약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은 분? 학부모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더러운 수법을 쓰고 애인이 주는 돈으로 아이를 매수하고 아이 머릿속에 친엄마를 미워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여자가 좋다고? 그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식적인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안재우러 먼저 들어갈게요. 당신은 혼자 와인 마시고 있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와 한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없는 장.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은 참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무한한 사랑이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
저의 이 모든 강인함은 바로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해로운 환경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빠의 이미지가 더러운 행동으로 더럽혀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입니다. 엄마와 딸, 단둘만의 삶이지만 진실과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 총회의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 최다의 얼굴, 운영위원회의 얼굴, 다른 학부모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놀라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마치 자신과 딸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여전사처럼 당당하고 강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작고 따뜻한 방에서 사랑하는 딸의 곁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폭풍우에 맞서 태양을 쟁취할 준비가 된 영혼의 평온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르고 눈부셨습니다. 몸속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입니다. 저는 세련되면서도 권위 있는 네이비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화장은 꼼꼼하게 했고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과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당당한 모습, 가련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성공한 학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아는 미소였습니다. 준비 다 했어? 오늘 정말 예쁘다. 저는 그의 칭찬에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연극에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익숙하고 부드러운 사랑 노래들이었지만 지금 제 귀에는 그저 비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와 거리를 보며 머릿속으로 오늘의 시나리오를 되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유치원은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활기찼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유치원 대강당은 풍성과 생화, 그리고 학기말 총회 및 우수교사 시상식이라는 글자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강당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최다혜가 강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고 미소는 더욱 환해졌습니다. 민준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저만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의 입가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이내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군. 하지만 막이 내렸을 때 과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와 지난 학기 동안 유치원이 이룬 성과를 총결산했습니다. 그 후 각 반담임 선생님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차례로 나와 아이들의 학습 및 생활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들었지만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거의 1시간 후 사회자가 나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에서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입니다. 바로 교육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우수교사분들을 표창하고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올해 학기 최우수 교사의 영예는 다시 한번 입세 일반 담임이신 최다혜 선생님께 돌아갔습니다.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최다혜를 향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민준 씨도 아주 크게 박수를 쳤고 그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다가
시상 음악 속에서 무대로 걸어나가는 최다혜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성공한 학부모, 우수교사,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최다혜는 단상에 서서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꽃다발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소감 발표를 위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달콤했으며 약간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놀랍고 행복합니다. 저를 항상 믿고 지원해주신 원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뢰와 동행, 그리고 지지가 제가 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당 전체를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 안에서 도전적인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함, 인애, 그리고 친절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고결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도덕성, 정직함, 인애. 저는 듣고 있자니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어린아이 머릿속에 증오심을 심어주는 자가 감히 여기 서서 도덕에 대해 설교한단 말인가? 그녀의 뻔뻔함은 정말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부모 대표인 메리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도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에 든 모든 진실이 담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 최다혜의 위선적인 연설에 대한 박수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그녀가 무대 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공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깜짝 놀라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서 앉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선은 무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최다혜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약간의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사회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부모 대표인 메리 언니도 일어섰습니다. 언니는 주최 측 테이블에서 무선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고 앞으로 걸어나와 단호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세 일반 학부모 대표 김메리입니다. 총회를 마치기 전에 강한의 학부모이신 고채린 어머님께서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사의 도덕성 및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리 언니의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당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메리 언니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나와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흔들림 없고 당당한 걸음걸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는 마치 위선과 거짓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수백 명의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최다혜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민준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객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입세 일반 강한의 엄마, 고채린입니다. 먼저 최다혜 선생님께서 우수교사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그 상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유치원에서 제 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제 남편에게도요. 이 말이 나오자 강당 전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최다혜는 더듬거렸습니다. 채린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제가 선생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오늘 저는 단순히 학부모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최다혜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음향 및 영상 장비가 있는 곳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메리 언니의 계획에 따라 제 사촌 동생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우수 교사의 도덕 수업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입니다. 즉시 강당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여행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빠르고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떠도는 구름과 민준 씨의 휴대폰 번호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자 강당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와 부산에서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머리에 키스하는 모습.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 안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학부모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비추었습니다. 명품 호텔, 리조트에 지출된 모든 항목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이내 강한 반회비 납부라는 명목으로 매달 이체된 100만 원의 내역이 수치인 최다혜라는 이름과 함께 화면 가득 확대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파렴치한 교사로군. 교육계의 수치다. 최다혜는 무대 위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조작된 거라고요.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갔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호텔방에서 그녀에게 하트 목걸이를 걸어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목걸이. 제 남편은 제게 너무 비싸다며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신용카드로 이 목걸이를 사서 제 딸의 우수교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다혜 선생님, 방금 도덕성과 정직함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학부모의 남편을 유혹하고 그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5살짜리 아이 머릿속에 네 엄마는 못된 마녀라고 주입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종류의 도덕인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은 하늘이 내리는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최다혜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핏기 없는 얼굴로 허둥지둥 무대로 뛰어 올라왔고 다른 교사들도 달려와 최다혜를 안으로 데려가려 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저는 평온하게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쪽 구석에서 메리 언니가 돌봐주고 있던 딸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제 품에 파고들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이제 다 끝났어. 엄마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혼돈과 명예의 추락과 이제 막을 내려야 할 한편의 연극을 남겨둔 채 바깥 하늘은 여전히 맑고 눈부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 학부모 총회에서 제가 일으킨 폭풍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야기는 유치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수교사로 불리던 사람이 그렇게 추악하고 교활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교사윤리 강령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최다혜를 즉시 해고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명예와 신용을 잃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후 그녀는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아무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담임교사와의 불륜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은 그가 애써 쌓아올린 성공한 남자, 모범적인 남편의 이미지에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신임을 잃었고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큰 계약은 취소되었고 영업이사 자리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폐잔병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수였고 최다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여전히 저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더 이상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놨어요. 내일 제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매달리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모든 추억은 이제 거짓으로 더럽혀졌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 자신과 딸을 해방시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법적 다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덕분에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공동 재산이었지만 대부분 저와 저희 집안의 기여로 마련된 집도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빈손으로 나가야 했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에 대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저와 딸이 새로운 삶을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을 더 맑은 환경의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좋지 않은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저 또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며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썼습니다. 점차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맑은 미소가 아이의 입가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예전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더 작지만 아늑하고 햇살과 꽃이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직접 두 모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오후 아이를 데리러 가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부서진 결혼 생활은 제게서 순수함과 믿음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강해지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지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열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이킹 수업과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혔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기다리는 좋은 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딸이 열심히 색칠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온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고통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결혼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나 최다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고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현재와 미래에 제 딸을 강하고 독립적이며 친절한 여성으로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을 힘으로 바꾸세요. 일어나서 당신의 명예와 행복을 위해 싸우세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날이 개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평온을 찾게 될 테니까요. 저와 제 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